이제 1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행사를 빛내주실 또 한 분의 명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간 300회 이상의 강연회와 워크샵, 공병호 경영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매해 10여 권 이상의 책을 출간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기개발 전문가이신 공병호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10주년 맞이한 GNB의 이렇게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축하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더 성장하셔서 20주년, 30주년 행사는 훨씬 더 성대하게 이렇게 개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본 구호 가운데 GNB, better than ever, 어느 분이 정하시는지 굉장히 이렇게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강연은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메모하시면서 한번 강연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구호네요. Better than ever. 그 밑에다 하나 더 적어 놓으시죠. Forever better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하원장 선생님과 교사분들이 항상 forever better 혹은 better than ever라는 그런 정신으로 사시면은 좋은 성과를 이렇게 거두실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정확하게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강연은 모두 4개의 주제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주제는 향후 10년의 세상. 지금부터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년생이 되면은 2020년 정도로 한번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글로벌 인재의 조건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글로벌 인재의 혜택이라는 그런 주제로 왜 글로벌 인재인가라는 부분을 세 번째 주제로 다루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는 GNB에 참여하신 학원장 선생님, 그 다음에 교사님, 그 다음에 지역본부장님, 임직원들을 위한 재원, 그렇게 4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첫 번째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년생이 되는 아이들이 맞이할 향후 10년 정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6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정돈을 우선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런 이야기, 또 저런 이야기,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저는 아마 향후 10년을 대표하는 가장 뚜렷한 하나의 키워드를 정리하자, 그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글로벌 자본주의와 날로 좁아지는 세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점점 확장돼 갈 것이고, 또 날로 세계화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전 세계는 촘촘하게 연결된 망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우리가 향후 10년의 세상을 내다볼 때 첫 번째는 글로벌 자본주의 확산과 심화라는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진국뿐만 아니고 많은 중진국,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나타나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에서 입학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2015년, 2016년을 아마 입학 지원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원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학생들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저출산 문제를 피부로 아마 느끼시고 계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보시면 아주 좋은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은 OECD 경제협력기구가 여러분들이 예상한 그런 전망치를 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대개 4%대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25년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1.8%, 2%대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한 4%대 정도가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대학의 구조조정뿐만 아니고 국내에서 특히 내수 산업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돼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가시화다 이렇게 우리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두 가지의 특징을 한번 정리정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는 역시 향후 10년은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세계의 경제 지도 가운데서 특히 아시아권이 약진하는 그런 10년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성장을 향유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들 가운데서도 특히 인구가 젊은 아세안이라든지 인도와 같은 그런 젊은 계층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경제력을 상당히 확충하는 그런 10년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의 많은 이런 학생들이 바깥 시장에서 직업을 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향후 10년의 네 번째로 큰 요소를 우리가 들자 이렇게 하면 네 번째 요소는 역시 격차 확대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격차는 계층 간 격차도 확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직업시장에 뛰어든 근로자들 사이에서의 격차도 확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과 같은 그런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와 그 외의 지역들 그러니까 지역 간 격차 확대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기업 간의 격차도 굉장히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좀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전 세계가 격차가 날로 확대돼가는 그런 사회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 부분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번째 특징과 바로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한 10년을 내다볼 때 다섯 번째 특징은 교육열에 상당히 가열하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 세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업 시장이 굉장히 터프해질 것을 바로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공교육의 변화라는 것은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해나가는 그리고 고급 교육에 대한 질 좋은 교육에 대한 그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업으로서의 영어 교육을 담당하시는 학원장 선생님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특징, 그러니까 격차 확대의 시대와 그 다음에 교육열의 심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실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여섯 번째는 한국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훨씬 더 이런 평등, 자유 이런 부분을 두고 사회적인 갈등을 상당히 심하게 경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두고 교육 정책도 좀 더 수월성 교육 위주로 나가느냐 아니면 평등 교육 위주로 나가느냐 문제를 두고 상당히 정책적인 그런 혼미를 거듭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조간의 일부 신문이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무상급식, 또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 다음에 대학까지 상당 부분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무상교육과 같은 그런 부분을 들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상당히 갈등을 거듭하는 그런 세월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향후 10년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한 6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주는 큰 의미는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6가지가 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역동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확산과 심화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런 체제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의 양성이라는 그런 두 가지를 우리가 화두를 던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저는 지식인 가운데서도 비교적 조직 생활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봐야 될 것을 보는 지식인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봐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역시 자본주의 역동성이 계속 가속화되고 그 속에서 그런 능력을 탑재한 그런 글로벌 인재에 대한 그런 수요가 날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좀 거시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제가 물 조금만 주시죠. 네, 물을 조금만. 네. 그냥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물 괜찮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기계가 돼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네 가지 주제 가운데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적어 놓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귀한 시간을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짜신 그런 내용을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숙지하셔가 다음에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사용을 하셔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글로벌 인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 글로벌 인재란 그런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도대체 글로벌 인재는 뭐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가 갖춰야 될 조건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인재는 뭐냐? 아주 간단하게 오늘 여기 오신 학원장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면담 과정에서 학부형님들을 만나시거나 또는 학생들을 만나셨을 때 영어를 가르칠 때 글로벌 인재라는 용어를 쓰실 건데 그때 학생들을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 설득하십니까? 굉장히 쉽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이 전달하셔야겠죠. 제가 글로벌 인재는 아주 간단하게 세계에 통하는 인재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 통하는 인재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다. 글로벌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다. 그런 인재를 우리가 합심해서 키워나가는 부분, 또 학생들이 그런 인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세계에 통하는 인재,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이냐 부분을 여러분 제가 모두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메모를 하시면서 한번 그게 뭘 뜻하는가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음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시거나 학생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는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정답이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뭔가 하니까 반듯한 세계관 혹은 반듯한 인생관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듯한 세계관 혹은 반듯한 인생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기업가 정신을 좀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간다는 생각이죠. 정답이 있는 것만 푸는 것이 아니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간다. 그런 시각이나 관점을 갖춘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배출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런 종류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야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학교 교육을 떠나서도 계속 약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2번, 3번, 4번 세 가지는 글로벌 인재 핵심 능력 가운데 포함되는 세 가지입니다. 그 글로벌 인재 핵심 능력 가운데는 두 번째는 뭘 갖춰야겠다. 그것은 바로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소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성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능력도 좀 더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전문성 혹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책을 읽다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굉장히 대중서를 많이 쓰는 하워드 가드너 씨의 책에서 이런 아주 재미나는 표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 책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주로 미래 인재에 대한 부분을 다룬 작은 속책자였습니다. 거기서 하워드 가드너 씨가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업인은 평생 동안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간다. 그런 이야기를 적은 걸 봤습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재는 평생 동안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간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미래 인재의 핵심적인 조건은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세 번째는 바로 창의적 사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소지한 인재가 우리가 배출해내야 될 그런 인재상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은 아이폰 4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참 그래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대단하죠. 이 모델이 나온 다음에 갤럭시를 가지고 반격을 가해서 상당군 실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LG전자는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핸드폰을 한 대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판매하면 이걸 얼마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을 한 대 팔면 경상이익률이 46%입니다. 여러분 제조업을 해서 10%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억수로 많이 팔았던 일반의 애니콜리얼 모델은 경상이익률이 5%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조성이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의 차이는 46% 대 5%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46%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서 애플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현금이 58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젊은 날을 아주 중요한 기간을 다른 어느 나라 학생들보다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죠. 거기에 미래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는 바로 창의적 사고 능력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핵심 능력 가운데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 글로벌 인재 네 번째 조건은 그럼 뭐를 우리가 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네 번째인 부분은 바로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혹은 기회를 선점하는 능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신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그리고 기회 포착 능력, 그것이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될 3대 핵심 능력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2번, 3번, 4번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웃풋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잘 아시다시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이런 팥이 납니다. 그럼 뭐를 투입해야, 뭐를 인풋해야 그런 아웃풋이 나오겠냐 이야. 그럼 뭘 인풋해야 그게 아웃풋이 나오겠냐? 여러분, 그것은 저는 딱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글로벌 인재가 갖춰야 될 두 가지의 인풋은 뭔가 하니까 바로 누누이 강조하는 남이 시키지 않더라도 혼자서 알아가지고 뭘 해야 된다?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다 그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이 시키지 않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뭔가를 읽고 쓰고 준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를 더 들면은 본인의 생각하는 방식, 학습하는 방식, 발표하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인관계를 갖는 방식, 이런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 한 단어로 우리가 정리하면 바로 자기 혁신 능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혁신 능력은 쉬운 우리말로 하면 좋은 생활 습관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 그래서 인풋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바로 자기 혁신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여러분들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는 참 나는 요즘에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 건 바로 좋은 인성과 좋은 태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좋은 인성과 좋은 태도, 말을 하는 습관, 윗사람을 대하는 습관, 대화를 나누는 습관, 존댓말을 쓰는 습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경쟁력에 해당하는 거죠. 인성과 좋은 태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모두 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종류의 조건은, 이 모든 종류의 조건을 다 갖추더라도 하나가 부족하면 그 인재는 로컬 탤런트가 되는 거죠. 그것은 내수 시장용 인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트에다가 내수형 인재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형 인재, 내수 시장만 팔리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8번째가 외국어 구사 능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외국어 구사 능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영어 구사 능력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세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인재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두 8가지 조건을 여러분들 한번 새겨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부분이 가정이라든지 또 공교육을 통해서 배양이 돼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까지 첫 번째 특징은 향후 10년,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인재의 조건.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왜 글로벌 인재인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키우는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가 됐을 때 거둘 수 있는 수확이 뭐냐 이야기. 어떤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임기 나올 때마다 글로벌 인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점을 여러분 한번 정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다르게 표현하면 왜 영어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여기 계신 학원장 선생님들이 만일 학생을 앞에 놓고 그죠? 왜 네가 공부를 특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해를 시킬 때 그죠? 그 학생을 충분히 논리적이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왜라는 것이 설득이 안 되면 그때는 상당 부분에 뭐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영어 공부에 좀 더 많은 젊은 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될 이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가 됐을 때 거둘 수 있는 혜택일 수도 있고, 또 왜 글로벌 인재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저는 뭘 가르치고 싶은 거 하니까 영어는 곧 바로 자유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교육을 왜 키우겠냐? 교육은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죠.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로벌 인재가 됐을 때 거둘 수 있는 맨 첫 번째는 바로 날개를 다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과 도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가 평가하기로는 한 10등 안에 드는 강연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주제의 컨텐츠를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콘텐츠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런 강연을 영어로 원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텍스트를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이런 사용하면서 이런 강연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없이 그죠? 그야말로 영어의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저는 25살 때 유학을 갔습니다만 그런 능력을 갖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한국의 탑 브랜드하고 세계 이름 탑 브랜드는 강연료 차이가 얼마가 아니라 20배가 납니다. 2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맞으신 다음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를 하나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TED.com, TED.com.을 여러분 하나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이트는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강연자들이 강연을 하는 비영리 사이트입니다. 거기를 들어가시면 한국의 고대나 연대나 서울대 학생들이 강연도 많이 번역을 해놨죠.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연들을 아주 들을만 합니다. 15분에서 30분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하고가 그죠? 한 20배 이상 정도 강연료가 차이 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바로 글로벌 인재와 로컬 인재의 큰 차이는 보수의 격차입니다. 돈벌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앞으로 어떤 친구가 영어가 원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 전문 대학원을 나오면은 그냥 뭘 합니까? 교통사고나 이혼이나 다루다 가는 거죠. 다른 걸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다행히 영어가 여러분 아주 원활하면 뭡니까? 대형 외작의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로펌에 갈 수 있는 거죠. 20-30배 차이가 납니다. 임금 격차. 여러분, 제 동기는 제가 대학에서 졸업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가 JP모간 서울지사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16년 차니까 외국계 회사의 사장으로서 가장 오래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금융인 가운데 보수가 많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 친구는 아버지가 굉장히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를 뭐죠? 박사학위 과정을 넣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넣어가지고
경력을 그렇게 관리해서 가장 정상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인생의 경로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히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격차란 문제를 두 번째 우리가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시장은 너무 좁습니다. 물론 통일이 되면 조금 시장이 넓어졌지만, 그래서 세 번째는 뭔가 하니까 기회의 폭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은 본인이 접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만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본인이 만나는 사람의 폭, 그죠? 교분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양이 상당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세월이 이러면 아무리 흘러도,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의 도서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식을 이렇게 축적하고 만들어내는 나라는 미국이죠. 세월이 바꿔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중국은 가야 될 게 상당히 많은 나라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많은 종류의 콘텐츠는 바로 영어화되어 가지고 생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참 다르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식을 키울 때 저는 머시매가 아이들이 2명인데, 여러분 저는 아주 제 교육관에 입학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여러분들 2학년 되면 저는 큰아이 둘째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는가 하니까 학교 공부는 물론 하지만, 그죠? 아이들한테 손을 집어준 것이 디 에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읽혔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이 2년 3년간 계속 에코노미스트 잡지를 읽고 그걸 글로 쓰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걸 읽고 나서, 그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세월이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이 대화의 폭이나 수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1학년, 2학년 정도가 되면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잡지를 규칙적으로 읽어낸 것은 대단히 나는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모든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뭘 하는 거 하니까 고등학교 여러분 좀 고급반이나 대학을 가면은 항상 리드 뉴스페이퍼, 그죠? 그 다음 매거진의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읽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부분을 네 번째로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죠? 시야와 안목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겠죠. 시야와 안목이 확장되는 것.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본인이 각종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가지고 뭘 할 수 있죠?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본인이 갖고 있는 의견, 믿음, 지식, 지혜 같은 부분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글로벌 인재인가는 첫 번째 자유로운 삶, 두 번째는 보수의 격차, 세 번째는 기회의 확대, 네 번째는 다양한 경험, 다섯 번째는 다양한 친구, 인맥 네트워크이죠. 여섯 번째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덟 번째는 뭐죠? 영향력의 행사,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죠? 넓은 시야와 안목.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영어에 대한 투자가 거둘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정리정돈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에 마지막으로 정리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그러면 GNB 관계자를 위한 제언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학원장 스님도 계시고 교사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번 이런 10주년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연 준비를 하면서 맨 처음에 뭘 말씀을 드리는 거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저게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직책이나 그 다음에 직위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는 좀 다양하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꼭 맹념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의 뭐를 소유를 하셔야겠다. 그것은 바로 소명감입니다. 소명감이라고 합니다. 콜링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의미를 항상 찾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일의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본능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공교육이 할 수 없는 여러분 분야에서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감을 한 번 정도 더 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점을 꼭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겠느냐,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런 모든 학습에 대한 열의, 그 다음에 흥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출현한 거 하니까, 교사분들이나 학원장 선생님들이 학부형하고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에 대해서 왜라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테드에서 여러분들 최근에 본 아주 재미나는 강연 가운데 하나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노트에 필기를 하신 분들 같으면 원을, 세 가지 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동심원처럼 작은 원, 중간 원, 그 다음에 가장 큰 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안에 있는 원에다가 Y라고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원에다가 How라고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에 What이라고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Why, How, What을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강연자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강연자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능한 리더와 유능한 리더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유능한 리더와 무능한 차이는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무능한 리더는, 그죠? 언제까지 얼마를 따야 된다, 얼마를 해야 된다, 화스로부터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전혀 참여의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유능한 리더가 하는 방식은 무능한 리더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왜 해야 되는 것을 설득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득하고, 그다음 무엇을 따내야 될 것인가를 추구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why, how, what, 굉장히 여러분 단순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학부형을 설득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많은 종류의 영어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많은 종류의 학습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가능하시면 재미있고 흥미롭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영원히 영어로부터 멀어져 버린 경우를 저는 참 많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그죠? 아이들이 살아갈 수 굉장히 긴 생애, 그죠? 영어에 대한 흥미, 재미, 즐거움, 유쾌함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가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학창 시절을 되돌아가시면 과학에 대해서 흥미가 왜 떨어졌냐, 여러분, 저는 과학하는 재미를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사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과학을 왜 싫어하게 됐냐, 그죠? 여러분, 저는 과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가 화공과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재미가 있대요, 화학이.
그죠? 나는 지금도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향이 큰 거 아니까 지금도 과학 대중서를 읽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거예요. 나는 영원히 그냥 뭐 교육 평균화의 가장 제가 볼 때는 제가 받은 폐해 가운데 하나가 과학에 대한 취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영어 배우기에 대한 취미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얼마나 올리는 거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흥미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애들이 멀어집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한 4년 전에 제가 쓴 책 가운데 영어만은 꼭 유산으로 물려주자 그런 책을 제가 썼습니다. 혹시 학원장님 읽으신 적이 없으시면 하나 메모해 놓으셨다가 영어만은 꼭 유산으로 물려주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 그게 유산이라는 용어를 썼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1차적으로 언어에 대한 완성기는 13세 전후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학교 1학년 전후해서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 거의 한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영어는 조기 교육, 조기 투자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제가 그 당시에 책을 쓰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뇌 구조상 13세나 14세를 전후해서 모국어하고 외국어가 가르치는 영역이 13세, 14세 전에는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언어 교육들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실 테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죠? 모국어하고 외국어가 같은 영역에서 작동이 되죠. 그러나 그 이유는 뭡니까? 모국어와 외국어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뇌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조기 유학을 떠난 친구들 가운데 대개 중학교 2, 3년 이후로 가면 특별한 언어 재능이 없으면 오랫동안 영어 핸디캡을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학부형들 설득하실 때는 13세 전후로 인해 가지고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크게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조기 교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5번째, 여러분 지금도 저는 제가 나온 모교에 저녁에 야간에 경영대학원 강연이 있으면 재미삼아서 어디를 가는 거 하니까 대학교 도서관을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30년 전에 공부하던 거하고 지금도 크게 안 달라졌습니다. 대학을 들었을 때까지 토익, 토플 공부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큰 제약 가운데 하나는 언어에 대한 핸디캡을 아는 채 대학을 가면 전공 공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 수험 공부에 40%, 50% 정도 시간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영어에 대한 인프라는 맞춰줘야 된다.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언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일종의 지적 인프라를 완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6번째는 학원 외에 학원 외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학부형님들하고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노출 시간을 좀 더 증가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환경, 문화적 유산 이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영어 교육은 학원, 학교, 특히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학부모님들에게 설득을 많이 하셔서 아이들을 위한 영어 시간에 대한 노출 시간을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메신저 역할을
또 교육자 역할, 설득자 역할을 담당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GNB 본사의 몫입니다. GNB 복사의 몫은 저는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여러분보다 떨어지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교육은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사가 좀 더 시스템에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또 개선하고 혁신하고 또 창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한국의 교육을 리딩하는 그런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번째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현장에서 늘 고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학원도 여러분 뭐다 학원장의 경영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원장의 경영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은 경영에 대한 수업도 좀 들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아침에 조찬도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원이 다 학원하고 크게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학원장 선생님이 개개인의 경영 능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공박사 경영 능력이 뭐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묻고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부분 가운데 경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한 정의를 한번 내릴 테니까 하나 여러분들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영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 어떤 조직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입니다. 어떤 조직이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바로 경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탁월한 경영이 뭐냐? 밑에다가 탁월한 경영을 한번 정리해 놓으시죠. 탁월한 경영은 어떤 조직이 경쟁사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되죠. 여러분 그러면은 경쟁사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활동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경영은 딱 세 단어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이 학부모 향후 커뮤니케이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 뭐죠? 학원생들을 모집하시고 그 다음 학원생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여러분 그런 모든 종류 활동은 그냥 딱 세 단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가치 창조적 활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중립적 활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그냥 옛날에 해오던 방식대로 하긴 하지만 세 번째는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치 파괴적 활동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학원의 업무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례, 선례, 관례대로 해오셨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이 가치 파괴적 활동, 가치 중립적 활동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없애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없애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 뭐가 되죠? 학원 경영은 예술가가 되는 거죠. 아티스트가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면 정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영자는 뭐다? 아티스트입니다. 예술가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화폭의 그림을 그립니다. 음악가는 뭡니까? 건반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경영자는 본인의 업을 통해서 예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꼭 가셔서 저는 그 찍어 놓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경영자는 이런 데 오시면은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항상 있죠. 이런 자리에 오시면 뭘 배울 게 없나 뭘 뺏겨갈 게 없나
여러분 그렇게 눈이 크게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배트된 에바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